지난 시간에는 송나라의 건국과 멸망까지 어떤 정치적인 변화, 또 하나는 북방민족, 즉 거란족, 탕구투족, 또 여진족, 또 그들이 세운 왕조를 정보왕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유나라, 또 서하, 또 금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으로 송나라의 경제와 문화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 먼저 송나라의 경제, 한마디로 이제 경제 발전이 아주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먼저 농업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중국의 원래 그 경제 중심지는 화북 지방이었지. 화북이 어디라고 그랬지? 황하유역. 즉 황하유역에서 중국 문명이 등장을 했고, 초창기에 은나라, 주나라, 그러니까 하, 상, 주,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왕조들의 중심지가 주로 황하유역, 화북지방이었어. 그러다가 강남지방이 이제 새로운 그러한 경제 중심지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위진남북조 시대. 다시 말해서 삼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가 오호의 침략으로 영토의 절반가량을 빼앗기고 그 중심이 강남지방으로 옮겨지면서 이때부터 강남지방이 조금씩 이제 경제 중심지로, 중심지까지는 없더라도 어쨌든 경제가 이제 성장을 했고, 특히 이제 그 수나라 때 대운하의 완공으로 더더욱 남북 간의 경제 교류가 활발해졌고, 그리고 송나라 때 들어와서 이제 대대적인 강남 이주가 이루어지면서 강남지방의 농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일단 사람들이 내려와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조건을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했는데, 제일 먼저 먹고 살기 위해서 농경지를 확대시켜야겠지.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야. 뭘까? 크게 농경지의 확대, 또 하나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농경지를 늘려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단위 면적당의 생산량을 증대시켜야 돼. 그래서 이때 주목하는 것이 뭐냐? 농업 기술의 발전. 특히 농기구의 발전. 이 크게 두 가지가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건데, 먼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5호 16국 시대 때,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한족들이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강남지방은 사실은 농사를 져서 살기 어려운 그러한 땅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사 짓기 어려운 땅은 크게 두 가지야. 다 물과 관계됐는데, 물이 너무 없을 경우, 반대로 물이 너무 많아. 근데 이 강남지방은 물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물을 최대한 빼내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언제부터? 진나라가 5호의 침략으로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을 해서 경제 중심지, 강남이 경제 중심지가 되는 건 바로 이 송나라 때. 이때 농경지 확대.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간이죠, 개간.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농사짓기 어려운 땅을 농사짓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그래서 여긴 특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이 많은 게 문제였기 때문에 뭐랄까 제방을 쌓고 그 다음에 물을 최대한 빼내는 이러한 농업 기술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농경지가 넓어졌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야? 농업 기술의 발전이야. 그래서 이때 농기구가 크게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뭐 12법의 발전. 12 뭘까? 비료야, 비료. 그래서 이때 비료가 발전하는데 이때부터 사용한 게 뭐냐? 바로 인분이에요, 인분. 사람의 똥오줌을 발효시켜서, 쉽게 좋게 표현은 발효지, 썩히는 거예요. 우리가 논이나 밭에 가서 똥오줌을 넣는다. 그러면 그게 바로 비료가 되느냐? 그게 아니야. 별도로 똥오줌을 삭혀서 발효시켜서 그거를 이제 비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시비법이 발전하면서 인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퇴비류라든지 이러한 비료가 발전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목할 만한 게 뭐냐?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온 큰 것이 바로 모내기 화학산이에요. 우리 이제 모내기 보통 한자로 표현하면 이양법이지, 이양법. 벼를 한번 옮겨 심는 거예요. 어떻게? 벼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넓은 땅덩어리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빽빽이 심었다가 이걸 나중에 옮겨서 자라면 이제 심는 것이지. 그럼 이런 모내기가 어떤 이점이 있느냐? 가장 큰 이점은 노동력을 확 줄여줘. 왜? 그냥 벼를 막 뿌려서 키울 때는 벼와 잡초가 완전히 뒤섞여 자라서 그 잡초들이 벼의 생육을 막아서 생산량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이동해서 이 모내기에서 줄을 맞춰 딱딱 심으면은 벼와 잡초 간의 구별이 너무나 뚜렷해. 요게 줄 맞춰 심은 것이 벼, 나머지가 잡초. 그래서 잡초 제거하는 것이 무척 쉽지. 그에 따라서 생산력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또 베트남에서 참파벼라는 새로운 벼를 가져왔는데 이게 가뭄에도 강하고 수확 시기도 빨라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년에 벼농사를 2번 짓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 같은 땅에서 이게 주로 물론 북쪽 말고 강남 지방의 따뜻한 지방에서는 1년에 벼농사를 2번 짓에 따라 생산력이 당연히 더블로 늘어나겠지. 이러한 경제의 발전이 인구의 급증을 가져오고, 그래서 이때 송나라 때 오면 드디어 중국의 인구가 1억 명을 돌파하게 돼. 엄청난 것이지. 그리고 이제 농업의 발전은 또 상업의 발전을 갖고 오겠지. 왜? 이때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됐는데 이거를 농사짓는 사람이 다 먹느냐? 당연히 아니지. 이것이 그 전에 수나라 때 만들어진 또 그 이후에서 계속 발전하게 된 대운하를 이용해서 전국 각지로 팔려나가면서 상업이 발전하고, 그리고 전국적인 규모의 시장권도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큰 상업도시가 성장하게 돼요. 대표적인 도시가 하이펑. 지금의 이제 우리 발음을 하면 개봉. 요것이 중국 송나라 때 수도.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송나라가 금나라한테 영토의 절반가량을 빼앗겼다고 그랬지. 그리고 수도가 남쪽으로 옮겨지게 돼. 그걸 남송이라고 하는데, 그때 수도가 이만. 이것이 지금의 중국의 항저우. 그래서 이때 대도시는 벌써 100만을 돌파해. 도시 인구도. 그러면서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화폐 사용이 증가하는데,
물론 처음에는 화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전이었는데 이 동전만 가지고는 이 대규모의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음에 따라 이제 지폐도 만들어요. 지폐. 그래서 이때 만드는 지폐, 이것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좀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 교자, 회자. 즉 송은 상업과 무역의 발달로 동전이 부족해지자 지폐를 추상했다. 근데 동전 부족이라기보다도 너무 그러니까 대량의 상업, 무역을 동전으로 사고 판다는 거는 너무 어렵지. 동전 숫자 헤아리기도 힘들고. 그래서 새롭게 지폐라는 걸 이때 만들기 시작. 그래서 이때 대규모의 상업의 발전이 화폐의 증가를 가져왔고 동전 주저량이 늘어나면서 동전만이 아니라 지폐까지도 사용해. 즉 교자, 회자라는 지폐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농촌에서도 화폐가 사용됨에 따라 농산물의 상품화가 농산물이 상품화되는데 그게 이바지라고 해요. 그리고 더욱더 이것이 대규모의 해상 무역까지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 지도는 우리 한국사 시간에도 한번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송나라는 주변 다양한 나라와 엄청나게 무역을 활발하게 요 나라 그 이후에 요 나라가 금나라한테 망한다면 금나라 위치는 비슷하겠지. 그 다음에 서북쪽에 서하, 고려, 일본 남쪽으로는 동남아시아 또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이 드나들면서 다양한 물건을 사고 팔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또 농업, 상업 발달과 함께 수공업이 크게 발달하게 돼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뭐냐? 송나라 때부터 석탄을 사용합니다. 석탄. 우리는 석탄 하면 어느 나라 많이 떠올리지? 영국.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을 떠올리는데 실제 송나라 때 이 석탄 생산량이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석탄 생산량보다 더 많아. 그럼 이런 석탄 생산이 무엇을 가져가느냐? 제철 또 도자기 만드는 거. 우리나라 도자기 나무로만 되지만은 여기는 나무뿐만 아니라 석탄까지 사용하면서 그래서 다양한 수공이 발달했고 이 석탄의 사용은 또 하나 무엇의 발전을 가져가느냐? 이거 역사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도 없다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실생활과는 아주 긴밀한 관계는 뭘까? 요리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중국 요리 하면은 이제 유명하지. 그럼 석탄 사용이 왜 요리의 발전을 가져왔을까? 석탄의 사용으로 화력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음식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즉, 그냥 고온에서만, 첫째는 나무로 떼는 것보다 석탄을 사용하면 화력이, 온도가 더 올라가. 나무로 떼봤자 이런, 가마가 아닌 이상은 천도 넘어가기가 어려운데, 석탄을 사용함에 따라 천도 이상의 온도를 가져오게 돼서, 고온에서 만들 수 있는 요리, 또는 고온에서도 일시적으로 요리를 만들 경우 그 나무보다는 석탄이 유리하겠지. 어쨌든 이 석탄을 이용해서 순간적인 고온을 만들어냄에 따라 거기도 그래서 다양한 요리 방법이 개발이 되었고 그러면서 중국 요리가 이 석탄을 사용함에 따라 보다 크게 발전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석탄 대단하지. 석탄 사용. 그리고 이제 또 도시에서도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동업조합을 만드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행작이라고 불리는. 이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청나라 때 나올 텐데 청나라 때 이제 공행이라는 게 나와요.
지금 이 교과서 얘기한 것도 요 행이 이거예요. 단일 행자인데 단일 행자만 있는 게 아니라 동업조합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했던 건데 이러한 동업조합이 나왔어. 그리고 청나라 때는 그냥 행하면은 사기업, 공행하면은 뭘까? 공기업.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을 공행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뱅크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무엇으로 번역을 하지? 하다가 만드는 단어가 은행이에요. 은행. 즉 뭐냐? 행은 행인데 은이 돈이었지. 돈을 사고 파는 행위야. 뱅크를 보니까는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뱅크라는 걸 보니까는 이거 돈을 사고 파는 기업이네? 아하. 그래서 행은 행인데 돈인 은을 사고 파는구나 해서 이름을 은행이라고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런 행과 작 같은 동업조합이 벌써 이때 송나라 때 나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때부터 송나라의 중국의 대표적인 수출법이 이때부터 나와. 차, 도자기, 비단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전 세계로 이게 결과적으로 유럽까지 들어가게 돼. 왜? 아라비아, 인도 상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을 사고 파는 가운데 송나라의 해상무역은 크게 발전했고 그리고 이때 이 해상무역을 담당하는 시박사라는 기관을 두고서 무역을 담당하게 돼요. 시는 이제 시장할 때 시자고 박은 선박, 배를 의미한다네.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해상무역까지 크게 발달하게 돼요. 다음으로 이제 송나라의 문화를 다루겠는데 제일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한나라 사회의 특징은 호족사회라고 불렀어요. 지배층이 호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위진남북조는 지배층이 뭐였지? 문벌귀족이었어요. 가문이 좋은 귀족이 더 지배층이 된 것이지. 그러다가 수나라 때 과거제가 시행되면서 귀족 사회로 바뀌어. 이건 뭐냐? 귀족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력 좋은 귀족이 그래도 권력을 잡는 거지. 위진남북조 때까지는 귀족 중에서도 가문이 좋은 귀족이 권력을 잡았는데 이제 수당 때 오면은 과거제라는 게 시행되면서 그 귀족들 중에서만큼은 그래도 실력 있는 사람 뽑게 돼. 그러다가 송나라 때 들어와서 과거제가 또 바뀌어서 전시가 시행되면서 철저한 능력, 실력 위주의 관리 선발 제도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신분을 초월해서 실력 좋은 사람들이 지배층으로 등장하게 돼. 그때 등장한 사람들을 뭐라고 썼지? 사대부라고 했어. 사대부. 그래서 이 과거제, 특히 전시의 시행을 통해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사대부가 관료로 성장을 해서 이제 송나라 오면은 그 사대부사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이 사대부 중에서는 옛날로 따졌을 때 조상이 귀족인 경우도 있겠지만은 조상이 귀족이 아닌 일반 서민인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전과 다르게 이제 신분 상승이 더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이 4대 부층들이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가고 관료가 됐는데 이때 그러면 과거시면서 시험 과목이 뭐였느냐? 뭘 공부해야 되느냐? 바로 이 송나라 때 특히 이제 남송 들어서자마자 완성된 유학이 바로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이 뭘까?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이냐? 인간의 본성,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해서 성리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있듯이 주희가 집대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희가 집대성한 건 뭐냐? 주희가 혼자서 무슨 물건 발명하듯이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주희의 스승 때부터 내려오던 학설을 이 사람이 완성한 거지. 그 위에 이걸 완성한 사람이 누구라고? 집대성이? 주희야. 그런데 요 함부로 이름 부를 수 없어. 공자맹자 얘기하듯이.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자자, 공자맹자듯이 주자라고. 여기 스승이 누구냐? 정의, 정호, 형제예요. 그리고 이 위의 스승은 주돈이. 그러니까 이 주희라는 사람은 이 스승의 스승 주돈이의 학설부터 주돈이의 제자인 이자 자기의 스승인 정의, 정호, 형제의 학설 그 외의 모든 또 거기에 자기의 생각까지 모두 한꺼번에 뭉쳐서 집대성에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성리학인데 이 성리학은 뭘 연구한다고? 우주의 원리 또 인간의 심성을 탐구하는 이러한 굉장히 철학적인 유학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유교 윤리를 바탕으로 해서 강조한 게 뭐냐? 명분론, 명분. 명분은 뭘까? 쉽게 해서 타고난 분수예요. 자기의 분수를 잘 지켜야 한다라는 강조하지. 그럼 분수가 뭐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냐? 군신 간의 분수. 왕, 황제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의 분수를 지켜야 하고 신하는 신하의 분수를 지켜야 돼. 그걸 넘어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들의 입장에서는. 또 부자,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그럼 부모는 부모대로의 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거를 서로 바꾸거나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상하 지배관계를 고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또 하나 이것이 무엇에까지 영향을 끼치느냐? 뭘 만들어내? 화이론이에요. 화이론. 즉 화이론이란 이게 만약에 중국이라고 했을 때 이게 중화 이 세계의 중심은 자기들이고 자기들이 문화민족이고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오랑캐라고 보는 입장 그렇게 중화와 오랑캐를 구별하는 이론이 바로 화이론. 그래서 중화가 중심이고 세계 중심이고 동쪽에는 동이, 서쪽에는 서융, 북쪽에는 북적, 남쪽에는 남만. 여기서 사실은 동서, 남북을 빼도 관계없어. 이라는 오랑캐는 동쪽에 있는 오랑캐. 융이라는 오랑캐는 서쪽에 있는 오랑캐. 적이라는 오랑캐는 북쪽에 있는 오랑캐. 만이라는 오랑캐는 남쪽에 있는 오랑캐. 이 때문에 사실 동서남북을 다 빼도 관계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변에 오랑캐가 있고 자기들은 세계의 중심이다. 유일한 문화민족이고 이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은 싹 오랑캐라고 보는 철저하게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바로 이 화이론이에요. 이 화이론을 만들어낸 것은 또 바로 이 성리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분론과 관계있는데 중화는 중화로서의 명분이 있어서
그 명분을 지켜야 되고 분수를 지켜야 하고, 오랑캐들은 당연히 오랑캐니까 오랑캐로서 분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야. 즉 오랑캐가 중화가 될 수 없다는 입장. 그래서 이 화이론도 앞서 얘기했던 명분론과도 이제 연관이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성리학이 이 주의에 의해서 집대성되고, 이것이 명나라 때까지 중국을 지탱하는 하나 가장 중요한 유학이자 또 정치 이념, 또 통치 이념, 또 사회 이념 역할을 쭉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성리학의 입장에서 또 화이론과 명분론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사책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삼화광이라는 사람이 쓴 자치통감입니다. 이 삼화광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송나라 때 왕안석의 개혁을 둘러싸고 결국 신법당과 구법당이 싸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삼화광이 바로 그 구법당을 대표하는, 좀 요즘 말로 이해하자면 좀 그 당시 보수 세력의 대표, 왕안석은 진보 세력의 대표,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 송나라의 최고의 유학자이자 역사가가 바로 이 성리학의 입장에서 이 자치통감이라는 책을 썼고, 이것이 편년체 역사 서술의 모험이 되고 있어요. 그럼 편년체 서술은 뭐냐? 이거는 아주 간단하죠. 일기 형식이라고 보면 돼. 연, 월, 일 순으로 쭉 서술해 나가는 방식이 바로 편년체인데, 이 편년체 역사 서술의 모범이 되는 책이 바로 이 자치통감. 자치통감을 쓴 사람이 삼화광으로서 송나라 때의 대표적인 유학자이자 역사자. 이렇게 해서 성리학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으로 서민문화. 송나라 때의 경제 성장, 발전으로 인해서 도시를 중심으로 서민문화가 발달하고 있어. 즉 문화를 수용하고 문화를 누리고, 뭐 한번 향유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지배층이었지. 지배층이 곧 부유하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송나라 때 와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신분이 낮지만은 부유한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도 이제 문화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요즘 학자들이 서민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 당시 서민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이야. 이것은 교과서에도 있는데, 이 그림. 북송 때 궁중화가인 장택단이 그린 청명상하도 일부로 가이펑에, 이게 당시 수도지에 있듯이 뭐 정육점, 뭐 요리집, 여관의 일상생활, 또 여기에 보면은 서역의 물자를 운반한 낙타에 그려졌지. 요게 이제 일부고, 이게 굉장히 그림이 긴 그림인데, 이런 걸 통해서 당시의 서민 문화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때 서민을 대상으로 한 오락시설, 이게 뭘까?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서커스가 열렸어. 서커스. 거기 인형극, 또 만담, 요즘식으로 하면 일종의 개그맨들이 나와서 이제 말로 웃기는 것, 이런 공연들이 크게 성행을 하면서 당시의 서민들도 이제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리게 돼.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빠졌는데 이 교과서를 다시 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대에 만들어진 것이 화약, 나침판, 인쇄술이야. 이건 다음 페이지를 보겠는데 요게 세계로 전파된 중국의 발명품.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중국에서 발명되어 전 세계로 전파된 게 4개의 발명품이 있는데 한나라 때 종이, 송나라 때 나온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이야. 요건 좀 간단히 설명이 필요한데 활판, 인쇄술이는 뭘까?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인쇄술 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것 다란이경. 다란이경 어디서 나왔지? 불국사 석가탑에서 나온 이것이 통일신라 때 우리나라의 그 인쇄술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지. 물론 거기서 나온 것은 인쇄물이 나왔지. 그러니까 사실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인쇄술과 제지술이 다 발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영향 속에서 고려시대에 팔만대장경이 나왔고 근데 지금 얘기한 것들은 다 이런 판때기에 글씨를 막 새겨서 결국 이걸 가지고 불경이면 불경 또 노는 맹자 그 책만 계속 찍어낼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한 가지는 뭐 계속 찍어낼 수 있지만은 다른 책을 찍어내면 또다시 파이돼. 이걸 목판을 파이되겠지. 그런데 송나라 때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활판이야. 왜 활판이냐? 이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있어. 그래서 그것을 활자로 해. 그래서 요거를 빼가지고 막 옮기면은 다른 책을 또 찍어낼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이것이 북송 때 만들었는데 요 활자 하나를 뭘로 만들었느냐? 뭘로? 요 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지? 뭐 송진과 같은 접착 물질을 부어 활자를 고정했다라고 하는데 당시 송나라 때 표현에 의하면은 교니 활자라고 해요. 교자는 악교 교자, 니는 지능 니자. 악교라면은 쉽게 해서 접착제, 본드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화학 제품으로서의 본드가 나오기 전까지 최근 한 3,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접착제로 사용된 것이 악교인데 악교는 동물의 뼈에서 추출하는 그런 성분이 있어. 성분인데 이거하고 진흙을 또는 여기 있듯이 뭐 송진 이런 것을 섞어서 만들었고 그래서 활자를 최초로 만드는 건 중국. 그런데 고려에서 이 활판 인쇄술을 본 다음에 그 교니 활자가 약하다. 좀 부서질 수도 있고 그렇다 해서 우리나라는 머리를 더 써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금속 활자예요. 그러니까 금속 활자를 세계 최초로 만든 건 우리나라고 그냥 활자를 최초로 만든 건 중국이에요. 송나라. 근데 이제 송나라의 활판 인쇄술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고려의 금속 활자지. 다음으로 이제 화약. 중국에서 이 화약을 만들어서 화약을 이용해서 무기까지 만들지. 물론 이제 화약을 중국에서 처음 만들었을 때는 주로 이걸 어디다 활용했느냐? 귀신 쫓는데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도 뭐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 치르거나 무슨 뭐 때가 되면은 화약을 빵빵빵 터뜨리지. 이유가 뭘까? 악귀를 쫓는 차원이었어.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무기로 만들었던 것이지. 그 다음에 또 만든 것이 나침반.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나중에 중국에 갔는데, 유럽으로 갔는데 화약과 나침반은 한편으로는 유럽 사람들이 이 아시아를 또 중국을 침략하는데 이 두 가지를 이용했지. 상당히 좀 중국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울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송나라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몽골 제국부터 일본 막부 쪽 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선생님이 이제 좀 새롭게 만드는 게 뭐냐, 여기 보면은 강의, 우리가 중국 문명 공부하는데 이것이 제 대단한 1단원 끝낸 거야.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대단원 1단원을 정리한 자료가 있어. 그러니까 요약 정리했고 문제도 있어. 이거 한번 들어가서 꼭 보고 풀어보도록. 그리고 요 지난 시간에 이제 고대 일본까지 끝냈는데 이것이 대단원 2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인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이라는 단어까지를 다룬 거예요. 여기 춘추전국 시대부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보면은 요약 정리한 거 문제가 있어요. 이것들도 꼭 좀 풀어보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오늘 여기까지 수업 끝.